그러면은 오늘 내용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요.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네, 김재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JNEK님 안녕하세요. 네, 정홍일님도 예, 반갑습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예고해드렸던 재무제표 함께 살펴보기를 할 거고요. 농심으로요. 이거 진짜 그냥 시작부터 쭉 하는 건데, 이거 좋아하실지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지배구조 많이 다루잖아요. 그 중에서 한국 기업 지배구조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하고, 이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 내년에는 저는 아무래도 지배구조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뭐, 그전에도 변화해 왔지만은 대형 기업들이 변화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기다. 그러면은 좀 그 주변적인 것들, 배경도 알고 있으면은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가져와 봤고요. 세 번째는 제가 맨날 이제 삼성하고 다른 뭐 셀트리온 이런 말씀만 드려서 현대차도 한번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대해 가지고서도 한번 말씀드릴까 하고요.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제 상상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번째는 뭐 사실 다른 86번가 영상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삼성전자 특별 배당하고 그게 계열사에 어떤 영향 주는지를 한 10월에 그때 분석을 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숫자들이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서요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면 이제 배당락이 오니까 네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심인데요. 뭐 투자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하셔야 될 건 당연히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제 많이들 쓰시면 이제 다트라고 그냥 저희가 줄여서 부르고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전자공시 시스템 치시면은 나오는데 쳐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 화면에 들어가서 농심을 한번 쳐볼게요. 그냥 정말 가감 없이 제가 준비된 자료나 엑셀 파일 없이 그거 만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뭘 제일 먼저 클릭을 하느냐. 어이구, 예, SJ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먼저 이렇게 하면 뭘 보느냐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저는 분기 자료는 잘 안 봐요.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이 기업을 처음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분기 자료를 잘 보질 않고요. 연간 자료를 봅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정기공시에서 사업보고서 클릭하시고요. 기간 전체로 놓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연도별로 자료가 나오게 되죠. 연도별로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농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회계 재무제표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마 여기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회계사인 분도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보시기에는 저거는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너무 기초적인 것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실 이제 투자를 잘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유명한 투자자들 아니면은 기업가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재무제표 잘 볼 줄 몰라요. 근데 나는 성공했어요.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해 가지고서 뭐 모른다고 해서 실패하는 투자자들 이렇게 저는 절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얘기 드리는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떠냐면 회계라는 것만큼 투자에 있어 가지고서 알고 있는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중간에 궁금하신 게 생긴다 그러시면 지체 없이 그냥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그럼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가능한 한 풀면서 가는 좀 이렇게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그런 콘텐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농심 이제 작년도 걸로 해서 재무제표 이제 1년짜리 그 연간 자료를 들어와 봤어요. 들어오면 여기서 제일 먼저 저는 어떤 거를 볼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보세요? 이게 항목이 많잖아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마 이제 제일 먼저 작년 실적 얼마 나왔어? 이러면서 재무제표 이쪽을 들어와 보시겠죠? 근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처음 보시는 기업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얘기냐 하면은요. 제가 재무제표 볼 때에 첫 번째, 제1원칙은 뭐냐 하면은 나무가 아니라서 숲을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 합니다. 네, 큰 그림이라고 하면은 뭐냐 하면 일단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는 총자산 한번 볼게요. 회사가 자산이 얼마가 있느냐. 자산 총계 보시면은 이게 이제 2조 6천억 정도 되는 회사네요. 2조 중반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 이 기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2조 중반 정도 되는 회사인데 지금 자기 자본은 보니까는 되게 많네요. 1조 9천억 정도가 돼요. 그럼 부채가 굉장히 적다는 소리죠. 그쵸? 부채를 보시면 7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는 부채 비율로 따지면은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이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일반적으로는 100%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부채가 좀 있네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제조업 기업 기준으로요. 근데 부채 보시면은 한 30% 정도.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 회사가 한 2조 중반 정도 되는 자산 가지고서 돌아가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근데 자기 자본은 거의 한 2조 정도 되고, 부채 비율은 30%대로 좀 많이 낮더라. 되게 우량한 기업이구나. 그러고 나서는 한번 매출 규모하고 이익 정도를 봐요. 매출은 보니까는 2조 3천억, 2조 2천억, 2조 2천억. 2조 조금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구나. 그리고 영업이익은 보시면은 뭐 700억 후반대, 800억 후반대, 900억 후반대 이 정도 나오니까는 대략 한 3에서 한 5% 정도 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구나. 이건 좀 낮네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통 제조업체들 평균이 한 8%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그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보다 낮다. 그러면은 좀 영업이익 측면, 마진 측면에서는 좀 그 마진율이 낮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일단 이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매출액 성장률이 거의 없네요. 그쵸? 매출액 추이를 보니까는 3년 동안에 거의 매출액이 성장을 못했어요. 그쵸? 거의 매출액 성장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익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이익이 좀 감소하고 있고, 보통 여기 정도까지는 보시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가면은 뭐가 있냐면, 아까 자산하고 저희가 부채 자본을 봤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뭐냐면, 자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뭘까? 유형자산이 제일 크네요. 그쵸? 1조 2천억. 전체 자산에서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유형자산이. 뭐 무형자산이나 다른 건 좀 적고, 여기 또 투자부동산도 보니까 꽤 크네요. 2천억 정도. 투자부동산하고 유형자산 합치면 거의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쵸? 그리고 현금이 보니까 3천억하고 단기금융상품, 뭐 기타 금융자산 다 합치면은 6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뭐 기타 금융자산이 뭔진 모르겠지만은 비유동까지 합치면은 한 7천억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부채를 빼야 될 텐데 상세 항목은 안 나옵니다. 요약이니까. 유동부채하고 이게 전부 다 내가 갚아야 되는 차입금 성격이라 하더라도 순현금 상태이겠다. 그쵸? 근데 실제로는 보면 뭐 영업 활동에서 쓰였던 매입 채무라든지 기타 등등등이 여기 있어서 차입금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네요. 봤을 때. 근데 좀 특징이 이 유형자산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쵸? 매출액은 늘지 못하는 회사가 보니까 유형자산은 조금씩 늘고 있네요. 그쵸? 그럼 뭔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쵸? 뭔가 투자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을지는
아직 상상을 안 해보지만, 그러니까는 아직 체크는 안 해보지만은 이게 이제 자산 구성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순현금은 별로 그렇게 증가가 잘 모르겠는데 부채 보시면은요. 자, 자산을 전체 보시면은 자산이 이제 지난 3년 사이에 약 한 2천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2천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자기 자본은 1천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부채가 역시나 1천억 정도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원래는 부채 비율이 30% 정도 되는 기업인데 최근에는 늘어나는 걸 보면은 부채 비율이 100% 정도인 속도로 늘어나더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유형자산 증가해서 보셨겠지만 유형자산 1천억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뭔가 투자는 하는데 내가 발생시키는 현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조금 부채는 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회사 전체적인 그림을 여기에서 볼 때는 저는 그래요. 되게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안정적이고. 근데 성장은 없고 마진은 빠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그걸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투자가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기초 이익 생성 체력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를 요약 재무 정보를 보고서 머리에 각인을 시키고 들어갑니다. 사실 이게 이제 보통 한 5년치는 최소한 봐야 되거든요. 그 전 것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3년치 봤잖아요. 그럼 16년 거 보게 되면 여기서도 역시나 똑같은 과정 거칩니다. 자산 총계 보시면은 뭐 역시나 2조 중반대입니다. 2조 중반대이고 부채 비율 보시면은 이제 역시나 한 30%대 정도 되는 건데 이때는 조금 상황이 다르네요. 딱 봐도 뭐냐 하면 자산이 2,600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죠? 2조 2천억에서 2조 4,800억이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자본이 증가를 했어요. 부채는 보시면 거의 그대로거든요. 이때는 뭐냐 하면 그러면 유형자산은 어땠느냐 보시면 거의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회사가 그 투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유형자산을 투자하는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성장을 위해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그냥 지금 현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최근 3년은 성장을 위해서 뭔가 신규 투자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에 3년은 그냥 현상 유지를 위한 투자 정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어머나 누리동아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매출액이 그래도 한 10% 정도 늘었었네요. 네, 몇 년간, 3년간.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은 근데 뭐 영업이익률은 897억, 1183억, 735억으로 그래도 최근 3년보다는 그전 3년이 마진이 더 좋은 게 딱 눈에 보이신다 그쵸? 아,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진도 좀 더 좋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별로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자본이 비록 여기가 막 크게 그렇게 성장을 추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잘 쌓여갔던 시기란 거죠. 그러니까는 최근 3년보다 그전 3년이 좋았었던 회사였구나. 요 정도를 일단은 네, 마음속에 두고서요. 그 다음에 한번 재무제표를 좀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가 이제 그 손익계산서의 조금 더 상세 항목인데요.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음식료 기업들은 사실은 대단한 성장을 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는 뭐 이상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매출액 성장률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첫 번째는 신상품이 나오는 거겠죠. 뭐 꼬북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매출이 팍 는다든지 아니면 신규 시장을 창출을 하는 거죠. 해외 쪽.
보통 진출이 제일 많을 것 같네요. 그를 통해 가지고서 매출 증대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좀 상황이 한한령 이후로 좀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 우리가 선진 시장에 나가 있는 곳들이 잘 되는 데는 사실 딱히 찾기는 물론 이제 농심이나 뭐 풀무원, CJ 제일제당이 미국 이런 데서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미 되게 덩치가 큰 회사에서 드라마틱한 성장이 이끌어주긴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신흥시장 쪽에도 롯데나 빙그레 이런 쪽이 발을 많이 들여놓기는 했지만은 성장이 사실은 최근 신흥시장들이 다들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경기로 보나 환율로 보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대단한 성장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뭐가 이제 제일 대두되냐면 누가 비용 관리를 잘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전에 요약 재무 정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저는 들었냐 하면 이걸 꼭 투자를 이 업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좀 질이 멸렬해 보여요. 뭐가 그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어지간한 이 회사에 뭐 중요한 뭐 아니면 봐야 될 것들은 이미 다 분석이 끝나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음식료 기업들이 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건데요. 아이고. 최근 10년간의 농심의 주가 그래프거든요. 이익은 별거 없었죠. 이익은 맨날 뭐 700억에서 잘 나오면 1100억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도 별 볼 일이 없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가 심심치 않게 50%씩 상승을 보여줘요. 잘만 사면. 이런 때에는 2배 이상 54만 원까지 갔으니까 20만 원 중반대에 샀으면은 2배 이상도 수익을 올렸겠네요. 반대로 수익이 일정한 것 같은데 막 주가 변동은 생각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공부할 게 어떻게 보면 많지가 않은데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꽤나 좀 짭짤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어떠냐? 공부해 두는 게 좋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금 이제 수익성 측면으로 돌아오겠어요. 매출액 측면 성장률 이거 별거 없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농심 보면은 딱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제 비용 관리, 그다음 마진 이런 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음식료 기업들 중에서 몇몇 기업들만이 이 자료를 줘요. 예전에는 더 많이 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매출 애누리를 안 주더라고요. 라면 사러 가시면 할인을 많이 합니다. 그쵸? 그 할인을 하는 것들이 뭐 다른 계정으로도 빠질 수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매출 애누리 규정으로.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이 1,000원이다라고 하면 대충 한 10% 정도 지금 총 매출이 2조 6천억인데 매출 애누리를 2,600억 해줬어요.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1,000원짜리 라면이면 보통 한 10% 깎아서 900원에 지금 팔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때가 보시면은 그나마 영업이익이 잘 나왔죠. 그쵸? 왜 그랬겠습니까? 매출 애누리를 적게 해줬었거든요. 할인을 적게 하고도 매출을 잘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얼마나 할인을 하느냐? 뭐 이 말 자체는 이제 경영학 쪽으로 풀이를 해 보면은 왜 할인을 하겠습니까? 업체들이 할인을 하는 이유는 팔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가격을 깎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그러면은 가격을 깎아서 판다? 그럼 경쟁사도 똑같이 한다? 이 말 자체가 경쟁의 강도가 꽤나 강한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경쟁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면은 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또한 음식료 기업이기는 합니다. 하나씩 한번 요거 지금 말로만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음식료 기업의 특성이라 해서 매출 측면에서
자, 성장은 신제품 해외 시장 공략 나오는데 성공 가능성이 과거보다 낮아졌다. 요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수익성 측면인데요. 생각보다 수익성의 높낮이가 크고 그에 따라 주가 움직임도 크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전에 농심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이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건데요. 이 영업이익률이 한 3에서 4%대로 낮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보시면은 매출 애누리 같은 걸 많이 해주고 있었잖아요. 10%나 해주고 있었어요. 총 매출에서. 근데 그게 만약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반으로 줄었다. 할인의 절반을 적게 한다.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영업이익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8에서 9%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현재 영업이익 나는 것 대비해서 2.5배에서 3배 정도 이익이 증가를 한다는 걸 뜻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그만큼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제 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할인이라는 것은 같은 말로 아까 이제 경쟁의 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쟁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 약하냐입니다. 지금 라면 보시면은 오뚜기 뭐 이런 데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벌어지니까는 라면의 마진이 과거 대비 상당히 낮아졌고 그게 점점 더 낮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 시작 자체가 지금 음식료라고 오늘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 경쟁의 강도라는 거를 뭐 라면만 볼 게 아니라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까 하는 건데요. 뭐냐 하면 음식료 업종에서 경쟁을 주도하는 그 어떻게 보면 몇몇 이 그 아주 그 강력한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몇몇 기업들. 그 기업들을 한번 적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일단 어떤 게 있냐면 CJ 제일제당. 제일제당 경우에 10년 전에 두부 가지고서 풀무원이랑 한번 경쟁 세게 했었죠. 그 뒤에도요. 지금 뭐 가장 최근에는 김치로 경쟁해가지고 대상이 마진이 낮아졌었고 제일제당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제일제당이 마켓쉐어 드라이브를 세게 건다라고 하면은 그쪽 업종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쪽 분야는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경쟁을 주도하느냐? 롯데그룹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많이 거느냐 하면은요, 유업계에서는 원래 남양이 많이 겁니다. 뭐, 이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또 누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한 요 정도네요. 근데 요 기업들이 보시면 특징이 올해 보시면은 오뚜기도 그쵸. 좀 지금 늘려가고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오뚜기가 이 정도 급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어떤 거냐 하면 정말로 아플 정도로 제사를 갉아 먹으면서까지도 들어오는 업체들로 저는 하여튼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회사들이 CJ하고 롯데, 남양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쪽 경쟁이 좀 이 기업들하고 있는 쪽에서 마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기사들을 찾아보시면은요.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롯데가 제일 먼저였어요. 롯데가 우리 이제 마켓쉐어 경쟁이 아니라 수익성 경쟁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빙그레가 마진이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다음 CJ 제일제당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제는 마켓쉐어 경쟁하기보다 SKU 가짓수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진에 신경 쓰는 경영하겠습니다. 이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네요. 라고 하면서 대상하고가 마진이 좋아졌죠. 그리고 남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스스로 무너져 내렸죠. 기업 자체가. 근데 그게 이제 불매운동의 영향도 물론 크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동서랑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고 공장에 크게 지어가지고 믹스커피 들어왔는데 그게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거기에서 비용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다른 데 물량 받아서 그냥 OEM 생산만 해주는 수준으로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남양이 어쩔 수 없이 경쟁 강도를 줄이게 됐고 매일 유업이 마진이 좋아졌죠. 그러니까는 그 한번 표로 만들어 보시면 재밌어요. 이들이 만들고 있는 그 이제 팔고 있는 제품군들 쭉 적어 놓고 여기랑 대응이 되는 업체들을 쫙 적어서 이 회사들이 우리 이쪽에서 경쟁 줄이겠어요라고 해버리면요. 사실 이 회사들 살 게 아니라 그 경쟁되는 회사를 사면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긴 합니다. 이제 요게 첫 번째 할인입니다. 경쟁의 강도. 요게 이제 매출 애누리를 통해 가지고서 일단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보시면은 음식료 기업들의 비용 중에서요. 요것도 팁인데 물론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그 재무제표 보실 때 제일 많이 저는 쓰는 게 컨트롤 F입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길어요. 이게 주석을 잘 봐야지 재무제표 잘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긴데 이거를 뭐 일단 처음에는 뭐 한 번은 쭉 다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뭐 어떻게 다 내려가면서 합니까? 이제 컨트롤 F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비용의 성격별로 하면 나와요, 잘. 이렇게 보시면은 농심 이제 아까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수익성을 봐야 된다는 거고 자, 매출 성장은 없으니까 수익성 볼 때에 이제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냐 당연히 보는 거 그런 건데 비용 요인을 한번 그러면은 이제 마켓 저기 이제 할인해 주는 거 말고 한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좀 살펴보면 지금 연간으로 쓰는 비용이 매출 원가하고 판매비 관리비 합쳐가지고서 농심이 2조 넘게 쓰고 있어요. 근데 2조 넘게 쓰는 비용 중에서 절반 정도가 원재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글로벌 이제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밀이라든지 뭐 아니면 팜유라든지 뭐 그런 등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갑자기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마진 좋아지겠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전체적으로 2조가 넘는 비용을 쓰는 기업인데 그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원재료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재료 가격이 변동을 한다. 이게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음식료 기업들의 마진이 좋아지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원재료 가지고서 플레이를 하시면은 좀 낭패를 많이 보게 됩니다. 원재료에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환율도 추가가 됩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수입을 하잖아요. 국내산 쓰진 않으니까. 그래서 원화가 강세되면 되게 좋죠. 근데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음식료 기업을 플레이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결국에는 이 경쟁의 강도입니다.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사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경쟁사가 그 떨어지는 걸 반영해서 할인을 더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걸 누리지를 못해요. 그 두 번째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게 돼도 예를 들어서 진짜 밀 가격이 떨어져도 그 밀을 또 밀가루로 만드는 데가 있잖아요. 국내 업체들. 그런 데들이 가격 반영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수익성 좋아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라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정부에서 야 이거 라면은 필수 품목인데 함부로 가격 올려서 되겠니? 밀가루 가격도 떨어졌다던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프게 됩니다. 여기다 적어 볼게요.
이런 요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가지고서 플레이를 하는 건 좀 어렵다예요. 근데 사실 이 원가 중에서 원재료라는 게 단순히요, 이제는 뭐 밀가루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비중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다 패키징에 열을 올리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그런 뭐 석유화학 수지들의 가격 변동이나 이런 거에도 꽤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규제가 좀 약해요. 왜냐하면 이거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얼마나 반영되는지.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좀 모든 게 과잉 포장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생수 같은 거 해외에 가서 보시면 뚜껑 자체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를 줄임으로 인해서 석유화학 수지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어쨌든 원가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포장을 잘해야지 잘 팔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좀 더 느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해외에서 농수산물의 가격이 빠져도 원재료 사용 비용에 영향을 크게 안 주더라고요. 네,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요거 별로 영향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냥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음식료 기업들 경우에는 종업원 급여거든요. 딱 보셔도 그 다음으로 크잖아요. 그쵸? 한 15% 정도가 되는데 이게 추이를 보시면은 계속 증가를 해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3,700억, 그 전에 3,500억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3,500이 아니라 3,400대였고 그 전엔 3,300대였어요. 그리고 더 전으로 가 보시면은 3,100, 2,900대였거든요. 아니 매출은 증가 안 하는 회사가 급여는 계속 증가해요. 이게 좀 음식료 기업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건비가 생각보다 계속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해보기로는 그 통상임금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통상임금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요런 이제 그 음식료 기업들 공장을 가보시면 의외로 공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근속 연수가 기세요. 좀 안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 안정성이. 그래서 좀 오래 하신 측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계약서 상에서 뭐 이제 이런 게 통상 임금에 속하고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좀 그런 걸 좀 칼같이 써놨는데 음식료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오리온을 제외하고는 그게 약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다들 이게 계속 비용이 묻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증가를 생각보다는 이게 계속해요. 네, 그래서 근데 어쩌겠어요. 인건비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줄이기는 어렵잖아요. 음, 사실은 이제 요거 다음에 좀 별도의 그 이제 정리하면서 막 투자로 연결하면서 제가 얘기를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같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리는 요인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투자자로서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을 한번 추가해서 요거를 섞어갖고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마진에는 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저라면 음식료 기업 중에서 구조조정을 대단히 좀 열의 있게 한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면 한번 쳐다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진이 한 해 정도는 나빠질 수 있지만 우리 그거 일회성은 넘어가잖아요. 그 뒤에는 마진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그게 자동화가 됐든 공장 이전이 되었든 어떤 방법을 써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꽤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 부분도 보시면 경쟁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매수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러면 다른 비용이 뭐가 있나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비용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게 운송 보관료. 이거는 뭐 이제 원재료 하는데 연동이 되니까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큰 비용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 2조가 넘는 비용 중에서 한 1,000억 정도예요. 대충 한 4에서 5%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는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작년에 960억이 나왔어요. 그 전에 840억이 나왔고요. 100억 이상 증가를 했죠. 근데 영업이익이 딱 100억 정도가 빠졌어요. 매출 성장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늘었다? 감가상각비가 왜 늘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유형자산 투자가 늘어났으니까는 그랬겠죠.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 1200억, 작년에는 1500억을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서 감가상각비가 일부 증가하는 모습이 회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감가상각비를 왜 제가 굳이 신경을 써서 말씀드리냐면은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생각보다 음식료 기업들의 마진이 얇아요. 마진율이 3에서 4%예요. 그러니까 100억, 200억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농심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900억 중반, 그다음 800억대,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800억대, 그 전에도 800억대예요. 그쵸? 또 그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전에 800억 초반, 800억 내외, 그다음 800억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감가비가 늘지 않던 기업이 감가비가 증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요약 재무정보 기억하시나요? 뭔가 유형자산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음식료 기업들의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식료 기업들은요. 투자가 증가할 때 보통 마진이 나빠집니다. 뭐냐 하면은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하고 먹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입맛이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상장 시장 아니잖아요. 음식료 기업들.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감소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신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신제품이나 아니면 기존 제품이 물량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판매가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 말은 공장 가동률이 낮아요. 그러면은 비용은 많이 나오고 가동률은 낮아가지고서 매출은 별로 안 나오는 상황이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기업들은 왜 유형자산 투자를 하느냐? 너무 성장이 안 나오니까는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꾸준히 어떤 제품이 성장해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한 투자를 지난 10년간 참았으니까 앞으로 3년은 해보자. 이렇게 보통 참았던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들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어쨌든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감가비가 증가하게 되고 영업이익률이 뭐 굉장히 이제 박한 음식료 기업의 특성상 보통의 경우에는 마진이 투자가 증대하는 기간 내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만났을 때 음식료 기업이 투자가 계속 증가할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마진이 좋기는 어렵겠구나 향후 몇 년간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특별한 비용 요인은 보이지가 않네요. 물론 이제 광고 선전비가 있기는 합니다. 그쵸? 광고 선전비 이것도 이제 쭉 나래비를 해보면은 농심의 경우에는 광고비가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해요. 뭐 지금 보시면은 그 전에 비해 가지고서 비용이 뭐 지금 광고 선전비는 20% 이상 증가했잖아요. 그쵸? 1000억 안 쓰던 게 1200억 넘게 썼어요. 근데 매출액 근한 보시면은 그 광고비 20% 쓰면 매출도 20%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웬걸? 어휴, 뭐 낮은 한 자리로 늘었네요. 그쵸? 효과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게 1000억 쓰던 게 1200억, 200억 늘었는데 매출액은 거의 안 늘어나며
거의 다 저게 비용 요인이 돼가지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니고, 뭐, 어쨌든 여기까지 정도가, 음식료 기업에 대해서 대충 이제 다뤄본 내용이에요. 보통 여기 정도까지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내용은 일단은 장부를 뭐 보는데 좀 익숙치 않다 이런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잘 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유 86권가에서 뭘 준비를 했다던데 생각보다 내용 별거 없네 저런 거 누가 안 해 누가 안 봐 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저 정도 아이디어 없이 투자를 누가 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오늘 정말 정말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적어볼까 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하나의 항목보다 항목 간의 관계성에 주목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매출 보고 마진 보고 비용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조금 그 남들하고 차별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꼭 해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CCC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캐시 요 부분이 구글로 해서 그림이 좀 더 잘 나오면 좋겠다 싶어서 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다 영어로만 잠시만요. 여기 이제 CCC라고 해서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잘 계산해서 안 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 꼭 보거든요. 이게 저는 꼭 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재무제표 할 때 더 상세한 예시를 가지고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뭐 여기 뭐 현금 전환주기라고 얘기하네요. 네, 현금 전환주기 좋네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현금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뭐냐 하면 맨 처음에요. 제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먼저 원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그쵸? 원재료 매입을 하는데 보통은 기업체들이 현금을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소위 이제 어음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항목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 채무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라면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나 밀가루 사야 돼. 그럼 밀가루 회사에 가가지고서 밀가루 100억어치 주세요. 돈은 3달 뒤에 드릴게요. 보통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는 이걸 제조를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재고 자산이 될 거예요. 아직 팔려나가진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고서 대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겠죠. 뭐냐 하면은 사가는 사람이 라면이다. 뭐 예를 들어 제가 마트에서 샀다. 그럼 카드 결제를 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들어오거나 뭐 아니면 분할해서 하면은 3달 뒤에 6개월 뒤에 이렇게 매출 채권이 들어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에 원재료 매입해서 나중에 이걸 제조해가지고 내가 재고로 안고 있다가 판매해서 대금을 다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요게 현금이 도는데 걸리는 한 사이클이에요. 요 사이클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CCC가 길수록 그 회사가 현금이 도는데 시간이 걸려서 자금 압박에 걸릴 좀 노출될 위험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얘기를 해주냐면 그 회사가 얼마나 갑이냐 을이냐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갑인 회사라면은 예를 들어서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받겠죠. 당장 달라 그럴 거예요. 나 현금 아닌 거래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대신에 남한테 원자료 매입하면서 주는 돈은 내가 뭐 1년 뒤에 줄게 뭐 이렇게 해버리는 뭐 극단적인 예로요.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현금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겠죠. 그런 회사들은. 내가 줘야 될 돈은 1년 뒤에 주고 받아야 될 돈은 지금 받으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CCC라는 거를 보게 되면은 뭐 그런 점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게 그 이익의 질을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도 발견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걸로. 이걸 한번 그 농심을 가지고서 한번 해볼게요. 예, 잠시 채팅 이제 좀 원래는 이게 듀얼 모니터로 해야 되는 건데 자 보시면은요, 요거를 일단 기간부터 정말로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대충 기간 얼마 정도부터 잡아볼까요? 쭉 땡기면은 이 정도 나오겠네요. 이 정도 기간을 한번 잡아보죠. 자, 매출액을 보시면은요, 지금부터는 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매출 원가 넣고요. 이렇게 공식을 CCC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말하는 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단 적어 놓고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우왕좌왕하네요. 일단 매입 채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요게 이제 회전 일수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매출 채권하고 매출액이 이제 연동이 되니까는요. 당해년도 매출액을요. 당해년도 매출 채권하고 그러니까 요건 거죠. 이제 매출액은 1년이라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매출 원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제 손익계산서는 기간을 뜻해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근데 그 재무 상태표에 나오는 거는 특정 시기를 얘기를 해요. 매출 채권은 그 해 말, 그 전해 말. 그러다 보니까는 이 플로우하고 스톡이라는 거를 둘을 매칭을 시켜주려면 스톡으로 돼 있는 거를 평균을 내주면 어느 정도 그래도 플로우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해년도 매출액을 당해년도 말 매출 채권과 그 전해 말 매출 채권 평균으로 네, 이렇게 해줍니다.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재고자산하고 매입 채무는 보통의 경우에 CCC를 구할 때 매출원가에다가 저희가 매칭을 시켜줘요. 이렇게 하면 나오고, 그다음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회전 일수를 구해야 되니까는 365일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매출채권 회전 일수, 재고자산 회전 일수, 그다음 매입 채무 회전 일수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씩 밀렸네요. 그러면은 매출채권 재고자산은 내가 회전일이 길어지면 안 좋은 거고, 매입 채무 회전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매출채권 회전일수하고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더해주고요. 그 다음 매입 채무는 내가 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는 들어오는 것과 반대잖아요. 그래서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캐시가 내가 처음에 원재료를 매입해서 팔아서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지금 말로 드렸는데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좀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방식 지금 다시 보시기 하셔도 나중에 나올 테니까 어쨌든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쭉 한번 볼 거예요. 보는 이유는 완성해 놓고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빠른가요? 어쨌든 별거 없습니다. 아까 밑에서는 그냥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찾아 넣은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매출 채권하고 재고자산, 그러고 매입 채무 이렇게만 찾아 넣을 겁니다. 다른 항목 안 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단위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데 지금 억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3년 것까지. 네. 이때쯤 오면은 이게 좀 3년치 안 보여주고 보통 경우들 기업들이 2년치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시면은 요거 클릭하셔가지고서 감사 보고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모양 달라졌다고 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줄여야겠네요. 그쵸? 이게 듀얼로 하면 쉬운데. 자, 그 다음 매출 채권 어딨나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와, 저렇게 노가다를 하느니 자료 다운받아 쓰면 되지. 맞아요. 자료 다운받아 쓰면 쉽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느낀 거는 현업에서도 느낀 게 생각보다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쫙 끌어오는 게 오류가 좀 발생해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동아리를 할 때 어떤 걸 했냐면 보통 이제 그런 투자 동아리 하는 회원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일거리라 해야 되나? 아르바이트? 그게 분기나 이럴 때 재무제표 쫙 나오잖아요. 기업들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거 다 수기로 입력하거든요. 그거 입력해주는 일이에요. 네. 그렇다는 말은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쵸? 제가 진짜 관심 있는 기업이고 내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대학생들이 수기로 쳐넣은 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제 손으로 넣는 게 더 확실하죠. 그쵸? 그리고 넣다 보면 저는 이게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수학 문제나 이런 것도 제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넣다 보면은 이게 손맛이 좀 있어가지고 더 좀 기분도 좀 좋아지더라고요. 하면서. 그리고 좀 이게 기억도 좀 나요. 이게 기억력 향상에도 좋고 실제 막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기업 골라놓고 탐방 가기 전에
다 해봤었어요. 탐방 관련 기업들은.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요 창을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작게 보이실 수 있겠어서 키우겠습니다. 자, 키워놓고 보시면은 이제 우린 이거 볼 거예요. 이거 CCC. 자, 현금으로 바뀐 현금 전환되는 기간이 얼마냐. 농심이 보시면은요, 이게 늘어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늘어나는 거 안 좋다고. 이게 늘어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겠냐라고 보시면은요, 재고가 뭐가 있나 봐요. 이게 회전 일수가 뭐 갑자기 막 이런 변화를 좀 겪게 돼요. 그쵸? 회사 자체가. 아닌가요? 이거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뭔가를 잘못 넣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매출 원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아, 여기다가 제가 지금 총 매출액을 적어놨네요. 부끄럽습니다. 네. 네, 수정했고요. 네, 이게 제가 지금 대학생들 못 믿겠다고 했는데 저를 못 믿겠네요, 지금. 네, 어쨌든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해가지고 보시면은 CCC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재고가 쌓이면 재고 자산이 회전하는데 걸리는 일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 증가를 하게 돼요. 회사 보시면은 매출액은요, 10% 늘었어요. 2012년 대비 2019년에. 재고는 1,500억이었는데 2,100억으로 30% 이상 증가를 했어요. 안 팔리는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 그런 게 여기에 보이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막 고급반으로 넘어가면 그런 이제 것들이 있거든요. 막 회사들이 이익을 조금 마사지를 해요. 예뻐 보이려고. 이익을 좀 잘 내게 만들려고 하는 그게 보통 분식 회계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재고를 건드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우리가 원가라고 하는 거는 뭐 회계를 공부를 하셨다면 아시겠지만은 뭐 기초 재고에서 뭐 기존 매입한 재고 그리고 기말 재고 잔액해가지고 쭉 해서 비용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재고를 가지고서 비용을 구하는 거다라고 쉽게 보면 그냥 단순화시키면 하실 수가 있는데 막말로 재고를 많이 기록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좋아져요. 마진도 좋아지고요. 비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서 재고가 늘었으니까는 자산이 커져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낮아져요.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 그게 정상적인 재고인지 아닌지를 어디서 파악하냐 하면 CCC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이 보통 1차원적으로들 하기 때문에 혹은 이거 하나만 건드리지 딴 것까지 다 건드리다 보면 이게 막 약간 순환 참조처럼 하나 건드리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이게 여러 개 건드리다 보면. 그래서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권 그대로 놔두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티가 납니다. 어디서? CCC에서 티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라면 되게 잘 팔렸던 회사예요. 농심. 브랜드 가치 있고 재고 별로 안 쌓고도 되게 잘 팔렸어요. 근데 뭔가 자꾸 경쟁자가 들어와요. 막 꼬꼬면도 개발됐다가 그 다음에 오뚜기에서도 라면 경쟁을 치열하게 했다가 어디서 뭐 하여튼 뭐 삼양이 또 막 불닭볶음면에서 치고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뭐 판매하려고 할인을 해도 재고는 점점 쌓여가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이렇게 CCC가 증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투자하는 기업 대상으로는 조금 별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런 거를 보시면은 좀 그냥 별로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증가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별로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일단 요 정도까지 요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 나름에는 조금 그 독특한 남들하고 다른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삼성전자에도 적용도 하고요. 얘도 현대차에도 적용해서 저는 보고요. 뭐 그렇게 하거든요. 모든 이제 제조업체들 뭐 그런 데 적용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농심이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영화가 굉장히 흥행하는 덕분에 이제 그 짜파구리 열풍이 해외에서도 분다는 말도 있었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코로나 때문에 라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했었었죠. 분기 거까지 하는 것도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분기 자료하고 만든 거는 제가 그냥 미리 해둔 거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쭉 해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거 CCC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연도별 기준이거든요. 와, 더 과거로 가면 농심 기가 막히네요. 8기도 전에 돈이 들어와. 예, 마이너스였어요. 이런 업체들은 뭐 이마트나 애플, 그러니까 이마트 한창 때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렇거든요. 근데 그건 좀 플랫폼이라 그래요. 재고가 없는 회사들은 마이너스 갈 확률이 높거든요. 이렇게 물건 잘 팔리네. 이게 이제 브랜드 가치고 갑질인데, 갑의 영역이란 건데, 이렇게 꾸준하게 CCC가 악화되는 기업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어쨌든 이랬는데, 이건 분기별로 봐보자는 거죠. 이 분기별로는 별로 특별할 건 없어요. 분기별로 하실 때에는요, 여러분, 최근 4개분기 매출액, 최근 4개분기 매출원가 더해주시고요. 썸 했죠, 그쵸?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플로우니까 다 더해주시고, 스톡은 평균 내면은 플로우화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지난 4개분기를 평균을 내줘 봅니다. 재고자산도 마찬가지,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 평균을 내보세요. 그러고서 회전일수를 구해봅니다. 365일로. 이게 연율화 시킨 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CCC를 구해보면은, 자, 계속 증가하겠죠, 뭐. 19년까지 증가한다는데. 쭉 증가하잖아요, 그쵸? 증가를 계속 했어요. 근데, 이때 특징이, 옆으로 좀 기어요. 사실 이때 저 이제 좀 농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긴 했었거든요. 뭐냐 하면 계속 악화일로였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에는 안정화가 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여전히 보시면은 매출 애누리는 많이 해줍니다. 10% 정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보시면은 이때 뭐 강가비도 19년부터 하여튼 본격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 회사는. 강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참 미묘하게도 CCC가 더 이상 악화되는 건 멈추더라는 거죠. 사실은 이때부터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라면 업계가 경쟁이 조금은 약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뚜기가 계속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했죠. 근데 그쪽도 이제 이거 더 이상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아. 뭐 그런 좀 수준으로 좀 넘어갔던 게 아닐까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음식료를 제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으면은 농심한테 눈길이 갈 수 있는 수치가 나왔던 거는 CCC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서 이제 후진하다가 뭐 쥐잡듯이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라면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는 거죠. 1분기에 보시면은 이 회사가 마진율 보세요. 마진율이 5% 넘는 때가 잘 없습니다. 근데 2020년 1분기에 무려 9.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것 좀 쟁겨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매출액이 이 성장 없는 회사가 20% 성장을 거두잖아요. 매출액이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마진율이 급격하게 개선이 됩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서는 음식료 기업은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일이 별로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소위 쇳벅이 한 번씩 터지긴 합니다. 어쨌든 터져서 이만큼 좋아졌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는 야, 그 다음 분기도 이렇게 좋냐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좀 특징이 있어요. 재고가 거의 안 늘었어요. 근데 매입 채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매입 채무를 엄청 늘려요. 그쵸? 그렇다는 거는 내가 이제 생산하려고 원재료를 사고 있는 거잖아요. 생산하려고 원재료를 사고 있는데 재고는 안 늘었대요. 이제 살짝 이게 보통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이제 농심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익이 갑자기 너무 잘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좀 나누고 싶어 하는 의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매입 채무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니까는 생산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 매입은 많이 해둔 거예요. 근데 비용은 지금 많이 쳐둔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 다음 분기도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게 나타나는 게 CCC로 나타납니다. 2년 전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회전율이. 회전 일수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분기 보시면은 보통 이제 라면 회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2분기에도 매우 좋은 마진율을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3분기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좀 낮아지면서 이제 코로나가 이때까지만 해도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마진율이 좋아지기는 하지만은 시장의 눈높이는 충족을 못 시키는 상황, 뭐 그런 상황으로 변동은 합니다. 근데 회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네, CCC를 거의 한 2, 3년 전으로 되돌리는 그러니까는 내재적으로 수익성은 되게 좋아지는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악성 재고까지 한 번에 밀어서 다 내보낸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은 변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요런 데에서 조금 요때부터 작년부터 한번 이제 바닥 잡기를 좀 해도 되는 시기인가 보다 이 회사가 무려 16년에 걸쳐 가지고서 매년 나빠져 오긴 했지만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려나 보다 바닥은 잡았나 봐 라는 거를 요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1분기에 이익이 잘 나왔을 때 이 이익의 질이 과연 내가 낼 수 있는 이익보다도 더 무리해서 낸 이익이냐 아니면은 내가 힘을 좀 숨기고서도 이 정도의 이익을 낸 것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예. 이 정도를 가지고서 좀 음식료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또 제조업체에 대해 가지고서 저는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로 이거 노가다를 하여튼 다쳐봅니다. 네,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서. 그리고, 분기 실적 나오면은 되게 바빠요. 보고서 나오잖아요? 그럼 관심 있는 기업들이 이거 다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저도 뭐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맡기고 하면 좋게 하겠지만 지금이야 뭐 회사에서도 나왔고 혼자 하는데 혼자 다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좀 장기 투자자시라면 이거 분기 자료는 보실 필요가 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의 회계사분들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너무 많은 기업들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회계사분들이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그렇게 주지 않아요. 막 비용적인 걸로만 생각하고 그걸 또 약간 회사가 오히려 갑인 것처럼 하잖아요. 감사하는 데가 갑이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연간 한 번 이제 그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 볼 때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분기나 반기 보고서 경우에는 그 회사의 회계팀에서 주는 자료를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물론 현금이나 이런 것들은 막 깐깐하게 확인을 하죠. 있는지 없는지 그건 중요하니까. 근데 다른 부분들까지 아주 세세하게는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반기 보고서는 나중에 수정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들 많이 나오는 게 한국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이 나올 때에 일회성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코스닥 기업들의
4분기 순이익의 합계가 작년에 처음으로 플러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전에는 매년 합계가 적자였어요. 일회성 비용이래요, 맨날. 제가 볼 땐 그 일회성 비용 아닌 것 같고요. 1, 2, 3분기에 이익을 자기네 내는 것보다 더 잘 내는 것처럼 표현을 하다가 4분기에 제대로 회계사님들이 좀 보니까 비용을 이제 회계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반영하다 보니 적자가 났던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코스닥의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분기 반기 보고서를 너무 자세하게 뜯어보고서 투자의 활용은 뭐 그렇게 장기 투자자라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 생각인데 어쨌든 이런 플로우 자체는 중요해요. 흐름 어떻게 흘러가느냐 CCC 같은 거 그런 거는 한번 꼭 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농심 음식료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음식료 기업 재무제표 어떤 부분들 중요하냐 거기서 어떤 좀 투자 기회 찾을 거냐 남들하고 다른 거는 좀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것 얘기 드렸고요. 사실 이런 게 좀 방송 보시는 분들께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채널을 만들고 시작을 할 때 좀 다양한 걸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좀 자극적이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한번 좀 투자에 도움되는 거 제가 평소에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재미는 포기하고 좀 다큐적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